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 조금 전 이제 창당 대회를 열고 닻을 올렸습니다. 뭐 많이들 예상을 하셨지만 이준석 위원장이 초대 당 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수락 연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방향성,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편이 돼서 정치를 하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보죠. 뭐 지금 이제 전문이 아직 기사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그 허은하 준비위원장 연설문이나 다른 걸 이제 종합해 보면 본인들은 이제 보수 정당, 그다음에 민주 정당, 그리고 이제 자유 정당 이렇게 그 정체성을 규정했고요. 아마 이제 추측컨대 뭐 거대 그 양당 기득권 이걸 이제 타파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뭐 저는 이번 선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재헌의회 있잖아요. 거기에 준할 정도로 이제 보수 진영과 그다음에 진보 진영이 총결집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좌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우로 갈 거냐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인데 여기에 중립지대 제3지대가 설 공간이 있을까? 저는 상당히 그 회의적으로 봅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간의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수락 연설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 탈당한 지 24일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3지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양당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안이 되겠다 이제 뭐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이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고 해야겠네요. 이준석 대표가 뭐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본인의 방향이라든지 본인의 의견 뭐 정책적인 견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저는 앞으로 이 개혁신당이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더욱더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총선이라는 것이 뭐 제3지대로서 양당 기득권 정치에 지치신 분들의 표를 가져오겠다 이런 명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중간 정권에 이루어지는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이 국정 기조 자체에 대해서 심판하는 여론이 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결국 현 정권에 대해서 또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권 심판론에도 몸을 담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 일단 총평을 먼저 들어봤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수와 진보가 총결집할 것이다. 이번 총선을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제3지대 인사들이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대회에도 보면은 뭐 거의 다 왔어요.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김종인, 조응천, 정태근 등 제가 뒤에 건 빼고 좀 얘기하자면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이 제3지대 주도권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갖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입니다. 주도권은 이제 그 머리가 두 개인 뱀처럼요. 그걸 이제 쌍두사라 그럽니다. 머리가 이제 두 개 있는 뱀처럼 두 명이 이제 주도권 다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준석과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게 제3지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상적인 동물은요. 머리가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손발이 하나씩 있고 손발이 두 개씩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데 머리가 두 개인 동물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이낙연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한 명이 압도하고 나머지 그래서 한 명이 그 밑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이게 통합이 될지 몰라도 서로가 이제 세력이 비슷합니다. 이러면 이게 서로 주도권 싸움하다 보면 뭐 제가 보기에 통합이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제3지대 인원들이 오늘 또 모여 있잖아요. 어떤 뭐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일단 김종인 전 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결국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제 조언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물론 제3지대가 뭐 지금 5갈래 신당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명칭도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지금 제3지대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생겼으니까요. 이 5개 갈래라고 한다면
과연 이 5개 갈래가 하나로 모여서 화학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결사체인 거고 자신들이 뭔가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걸 텐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전 대표였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전직 대표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고 함께 정책을 낸다?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 두 분이 함께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자체도 생경하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제3지대를 키워보자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아까 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부적인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화학적인 결합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뭐 비전이나 또는 이제 가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모인 이런 이제 모임이 아닙니다. 이 5개 세력은 전부 각 당에서 적응이 안 되고 전부 쫓겨났던 한마디로 이삭 죽게 할 때 이삭들이 쫓겨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요. 결국은 이게 징계 묻고 계속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나간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 개딸 한테 공격을 당하다가 거의 쫓겨난 거죠 당에서. 그다음에 금태섭 이분도 옛날에 강서에서 경선도에 저고 민주당에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다음에 양양자 이분도 보좌관의 성추문부터 해서 부동산으로 당이 쫓겨난 거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이분들에게 공천 안 되니까 쫓겨난 거죠. 전부 각 당에서 거의 공천이 어려워져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새로운 정치 미래 어쩌고 운운하는 이게 과연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여든 이런 세력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서 의원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수많은 논의를 하더라도 이 선거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마 지역구는요. 근데 지금 한 5만 3천 명 이렇게 당원 확보했다 뭐 이런 기사들은 조금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는 큰 의미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당원이요. 책임 당원 빼고 일반 당원까지 하면 각 400만이 넘어요. 아, 그렇죠. 400만이 넘는 당원들이 있어요. 5만이 당원입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선거합니까? 그렇잖아요. 전국에 5만 당원 이거는 숫자가요. 우리 공화당만 해도 이게 공식 당원이에요. 한 지금 80만이래요. 오늘 집회. 원래는 이게 인터넷에는 한 50만 돼 있는데 80만이 우리 공화당이 10분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 치릅니까? 5만 당원에게 부끄러운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저는 지역구에서는 거의 아마 이게 전멸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연동이 갔을 때 비례해서 약간 이게 몇 석 정도 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장윤주 변호사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대표로 처음 됐을 때만 해도 뭐 이대남을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도 민주당에서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던 인물인데 이 두 인물의 조합이 영향이 없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이 서변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현재로서는 그 영향력 자체가 크지는 않을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정치는 또 생물이고 총선까지 기간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급력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제 최근 나왔던 정책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는데요. 특히 요 근래 이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자라는 화두를 던졌거든요. 사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또 논란들 설왕설래가 있긴 있었지만 저는 이 정책 자체가 뭐 옳고 그르냐 이런 것을 차치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를 좀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즉 보수 성향의 신당을 만든 것이고 본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대남이라고 할 수 있는 2030에 대한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 그러니까 무임승차 폐지라는 전략을 이제 펴므로써 세대별의 또 갈라치기라는 또 지적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2030 세대들을 본인이 가져오고 이제 국민의힘을 세대 포이론이 아니라 세대 고립을 시켜서 보수의 60대, 70대만 거기에 남아있게 하는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젊은 층의 표심들, 지지들을 뺏어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3지대 이 이야기는 뭐 총선 직전까지 계속 이야기 나올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여당 내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걸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김 여사 선친과 인연을 앞세워서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는 좀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조금 했었거든요. 이거 뭐 좀 결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예. 야전에서 이제 그 전투를 직접 지휘하다 보니까 예. 이제 국민의 민심을 완전히 이제 무시할 수는 없으니 약간 이제 그 표현적으로 조금 이게 바뀐 부분이 있죠. 국민의 그 눈높이 또는 이제 국민이 걱정하는 바가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예.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만나고 전부 이게 다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이렇게 세 줄로 정리하면 됩니다. 세 줄로. 예. 첫째, 이 사건은 이제 그 진짜 이게 완전히 악랄한 정치 공작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이거는 이제 이런 정치 공작은 우리 헌정사상 없습니다. 어떻게 선친의 그 애틋한 정 그걸 이렇게 친구라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이게 거짓말로 들어가지고 몰래 시계에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선물을 이게 마치 안 받겠다는 걸 억지로 주놓고 요걸 촬영해서 뿌리는 이런 이게 천인공날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경호 시스템이나 이렇게 무너지니까 우려할 부분이 있죠. 이거는 정말 정치 공작 중에도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다. 이게 첫째 문제. 예. 두 번째,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규정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게 보관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도 없고 김영란법의 처벌 조항도 없고 이거는 이게 전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김건희 여사는 이게 원칙대로 처리했다. 이게 두 번째 명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이나 감찰관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뭐 김건희 여사 보고 사과해라 마라 이 이상 더 나갈 수는 없다.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렇게 이미 정리가 된 세 가지로 딱 보면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문제.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사과 여부를 두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 라디오에서 이 명품가방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 여전하냐라고 사회자가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좀 유감을 강하게 표시를 하기는 했는데 어떨까 이게 여당 내에서 지금 이 사과 여부를 두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두 번째 킬러 문항을 받아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의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듣고 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킬러 문항도 제대로 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킬러 문항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대답이 어떻게 됐었는지는 뭐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고 명칭을 부르지도 못하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 하던 그 목소리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킬러 문항을 받아들게 된 거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이 악재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뭐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국민이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는 의혹이 발생했으니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을 알고 싶어 하시고 아실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걱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시고 그 걱정을 해소하는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서 그 사과에 대해서 한 말씀 이게 꼭 드릴게요. 사과. 물론 이제 뭐 현장에서 직접 출마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그 표심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 이제 사과가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표명하는 거 제가 이제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김경률 회계사님이든 하태경 의원이든 심지어 이제 이수정 교수도 그랬어요. 그 입장을 제가 이제 존중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역사에서 이게 좀 배워야 됩니다. 역사에서 보수에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사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그때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가짜뉴스에 엄청나게 공격당했잖아요. 그때 그냥 정면 돌파 안 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많았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몇 번 사과했죠. 연이어. 사과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사과하니까 이제 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 박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우리 그만 이제 끝냅시다.
공격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 이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과하니까 더 물어뜯고 더 공격하고 해서 지지율이 얼마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구속되고 탄핵됐잖아요. 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 칩시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좌파 시민단체들이 근데 이제 김건희 사과했으니까 됐네. 이렇게 진솔하게 사과하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 공격하지 마. 이제 특검도 처리하고 이럴까요? 아니면 사과했으니까 잘못 인정하네? 그러면 수사해야지. 그러면 특검해야지. 그러면 주말 가서 윤석열 탄핵 시도해야지.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 바로 선거는 그냥 하나마나 보수는 개별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못 배우면 다시 한번 이게 망합니다. 이 문제 김건희 여사 큰 잘못 없어요. 실제 김정숙 여사 그 옷이나 이것도 사과 안 하잖아요. 김혜경 여사 법과 사과 안 하잖아요. 누가 사과합니까? 저는 이거는 정면 돌파로 해야지 악질적인 정치 공작으로 가야지 더 이상 이게 밀리면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짧게 마무리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어제 이제 긴급 회동을 좀 한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의견 조율이라는 것이 그럼 서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둘이 확실하게 하고 가자 뭐 이런 류의 의견 조율이 오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두 분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입장이 철회되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윤재욱 원내대표와의 이야기에서 뭔가 정리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보시면 이 상황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건 수도권과 TK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고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사과에 있어서 의견이 달랐던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 발언을 한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를 출마하겠다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포 갔을 때 같이 손도 올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천 이게 이렇게 다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상 그곳에 원래 이제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성동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충격적이다, 참담하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이 상황까지 온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떤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이제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 원희룡 장관하고 이게 좀 비교가 돼요. 원희룡 장관처럼 이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희룡 장관은 산전수전, 오전전성 야당하고 싸움에 백전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윤영선 위원장이 있었죠. 옛날에 이재명 대표하고 10% 차로 접전했던 위원장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원희룡 장관은 이제 사전에 다 양해를 구하고 조율을 하고 이래서 이게 협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잡음이 없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에 이재명이라는 돌덩이를 치우러 가겠다. 이래도 거기는 반발하는 윤영선 위원장 반발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마포을은요. 그 과정이 좀 생략돼 버린 거예요. 서로 신인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게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김성동 위원장이 비록 3패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럼 사전에 조율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이제 대안을 좀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행사장에서 바로 해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직접 김성동 위원장께 이제 사과했고요. 저는 근데 결론이 바뀔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정청래 의원 있잖아요. 이분을 잡을 수 있는 분은 김경률 회계사밖에 없어요. 현재 김성동 위원장이 3전 3패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저는 김경률 회계사는요. 살아온 길을 보면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청래의 딱 천적입니다. 정청래 최고가 완전히 개딸 전체주의 상징이면서 청산될 운동권의 얼굴입니다.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언제나 정의와 공정편에 서서 참여연대 활동하다가 지금 이게 조국 흑서 이걸 보고 넘어온 우파 진영으로 이런 분이에요. 살아온 길이 너무나 대비돼요. 그래서 저는 김경률 회계사는 옛날에 관우가 동탁 진영의 화웅의 목을 술잔이 식기 전에 베어버렸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김경률 회계사는 정청래의 목을 저는 베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의원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은 못 나오고 남 버리는 카드 희생양으로 삼더니 뭐 비겁하다, 마포 그렇게 만만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냈다는 것까지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략 공천 필요하면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이게 또 참모진에게 당내 공천에 대해서는 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런 대통령실의 공천 관련 메시지는 어떻게 좀 들으시는지요? 그러니까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일부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정치적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처음에 올 때부터 과연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인들의 이런 갈등들을 잘 조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 경험, 게다가 나아가서는 정당 정치 경험도 없고 그리고 공천 실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약점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스템 공천이 있다라고 한동훈식의 시스템 공천을 말씀하셨으면서도 마포홀에 가셔서 김경률 회계사의 그 손을 번쩍 들어주는 모습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시스템으로 공천한다고 하셨으면서 그분을 사실상 단상에 불러내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앞두고 술렁임이 감지가 됐던 것이고 네.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잡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거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의 이 메시지에 대한 의견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인데요. 전쟁에는 이제 우리 고전에 보면 권하고 경이 있습니다. 권력할 때 권자 있잖아요. 이 권자하고 사스 삼경 할 때 경자 있잖아요. 이 경이라는 건 뭐냐? 한자로 경은 이제 변치 않는 원칙, 시스템, 룰 이걸 이제 경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임경변식으로 유연하게 변화 전략하는 이걸 권이랍니다. 전쟁에는 이게 권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공천은요. 시스템에 따라 룰에 따라 이걸 경에 따라 이게 맞죠. 근데 이건 전시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사령관이에요. 지금 백마고지 전투를 하는데 엄청나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룰 따지고 원칙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가장 건접전 잘하는 장군, 김경률 장군, 당신이 한번 나가보시오. 이럴 때 다 룰을 밟고 절차를 밟고 합니까? 이거는 김성동 위원장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정청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절차 다 밟고 경선하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거는 임기응변, 권에서 이게 전쟁 시에도 필요한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략 공천도 룰은 정하되 진짜 이게 급박하고 꼭 잡을 전략적 요춘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상당히 좀 정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쟁에 누구와 누가 나가게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뭐 또 결정되면 이 마포울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이게 정부로 지금 이송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고 여당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많이 이제 보도가 되는 대로 거부권 행사로 지금 그렇게 가닥이 잡히는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거는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쌍특검하고는 달리 접근해야 됩니다. 쌍특검 있잖아. 50억 특검. 그다음에 도이치 특검 있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악법 중에 악법이니까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거부권 해라. 이렇게 주장했고 예. 대통령실은 조금 20분 만에 거부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은 달라요. 최대한 15일 이내거든요. 예. 최대한 이게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붙여서 거부권을 하되 그냥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말도 안 되는 악법이 있잖아요. 뭐 특별조사위원회가 완전히 사법권까지 이런 부분이 악법이니까 요것만 재협상하기 위해서 거부권 합니다. 이러면 이게 다시 재협상해서 이 법 자체는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법이에요. 따라서 쌍특검법하고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거부권을 하되 저는 대통령실에서 충분한 국민 설득과 이유를 붙여서 그리고 이게 법안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일부 독소 조항을 빼서 재협상하면 우리가 공포하겠다. 이렇게 저는 여론을 해서 거부하면 아마 이게 반발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부권은 행사하되 충분히 설명하고 고심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어떨까요? 지금 그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라 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저는 얼마나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조차도 무책임한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사실 두 가지 지점인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게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통과되기 전에 국회 내에서 충분히 책임을 다해서 협상을 했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통과됐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는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뭐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여야의 협상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협상이 결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것은 맞는데요. 사실 그 협상이 결렬된 것에 책임을 논하자면 뭐 여기서 뭐 끝도 없이 논의가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국회 내에서 협상이 결렬이 되어서 야당이 통과를 시켜서 국회가 통과를 시킨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전 첫 번째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그것도 매우 큰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되 다시 또 야당에게는 재협상을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보실 때 얼마나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법안에 대해 통과를 시키고 그 이후에 또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유가족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하고 이게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이태원 특별법이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해가지고 이게 몇 번 재조사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위원회에서 밝혀낸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포퓰리즘 참사가 있을 때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표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거 이게 정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이런 관행이 없어지게 되고요. 아마 이게 일부 독소 그게 그 법치나 전혀 안 맞는 상분 분립에 사법권을 침해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걸 이게 빼면 뭐 저는 피해자들, 희생자들은 최대한 예고하도록 법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총선 후보 공모 오늘 마감이죠. 오늘 마감이고 지금까지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 보면 현역 의원 9명, 뭐 김진표 국회의장 빼면 8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김민기 삼선 의원, 임종성 의원. 이 둘로 인한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뭐 파급이라든지 영향들 좀 지금 들려오는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특히 삼선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을 놓고는 많은 이제 공감을 하셨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불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또 공감하고 또 감동했다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임종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언론에는 여러 사법적인 의혹 때문에 불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들도 나오지만 사실 개인의 한 의원이 뭐 불출마를 선언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또 판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법적인 의혹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결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은 결단대로 존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희생하고 결단을 내린 것은 결국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제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당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예. 한마디로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은 얼마 안 나올 것 같아. 단 탈당 선언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불출마 선언은 이제 거의 나올 만큼 나올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이게 탈당 선언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여당은 이제 그 희생해서 불출마하면요 입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사장 갈 수도 있고 자리가 많죠. 근데 야당에서 불출마하면요 바로 이제 그냥 직업이 있으면 돌아가고 없으면 그냥 건달 백수죠 뭐. 불출마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게 대안이 없잖아요. 저는 한 번에 배지 달아본 사람이 중독입니다. 근데 불출마해서 안 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배지 달자. 그렇다면 저는 공천 못 받을 사람 의원들이 불출마보다는 우리가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이든 제3지대를 딱 보고 거기가 될 것 같으면 거리 들어가는 거죠. 공천 탈락이 현실화되면.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탈당 선언이 줄을 이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